양쪽 중에 어디가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유럽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태리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이런 게 거의 5%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가부채 많고 금리 많이 올랐고 뭐 이런 데다가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정책을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거의 없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는 이제 유럽이 죽어나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 겨울을 제대로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유럽에서의 위기는 곧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거 정도 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이정훈 센터장님 모셔서 한 편 더 이야기 나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경제가 계속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의 흐름이 쉽게 꺾일 조짐도 안 보이고요. 뭐 이런 가운데 오히려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강달러 현상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경제가 아주 큰 탈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유럽 쪽 국가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아시아로 오면 뭐 일본, 중국 다 큰 나라들이 저 나라들이 왜 저러고 앉아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센터장님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유럽이 더 문제입니까? 아시아가 더 문제입니까? 지금? 양쪽 중에 어디가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유럽이 훨씬 더 문제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정도로 크게 문제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뭐 한때에 달러당 150엔 뭐 이렇게 해서 엔화가 굉장히 약세가 되고 이랬지만 일본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만한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이 보면 계속해서 그래도 그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그 2분기, 3분기 성장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낮게 나오고 뭐 해서 3%대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이게 정상이 되게 되면 그래도 한 5%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강한 통제력을 또 발휘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중국에서 위안화로 해서 뭔가 뭐 외환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점서부터 아예 동결시켜 버린 겁니다. 그냥 뭐 그 달러 바꿔나가는 거 그 허용하지 못한다. 지금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뭐 이런 그 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럽이 제가 봤을 땐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영국 얘기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만이냐? 영국도 영국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왜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11년에 재정위기. 뭐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또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이 2011년도에 재정위기가 났을 때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빚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국가부채가 얼마만큼 돼 있었든지 그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자를 뭐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이태리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이런 게 거의 5%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게 남부 유럽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본인들의 나라를 만들었던 가장 조상을 쭉 이렇게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영국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상시적으로
달러를 계속해서 빌려가고 이럴 수 있는 이 협정이 맺어져 있는 그런 거지만 남부 유럽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보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했을 때 그거를 메꾸고 했던 거는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그걸 메꾸고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자기 앞가림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남부 유럽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이 지금 진짜 문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그 할 텐데 그 생기는 규모 자체가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그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큰 덩어리로 보면 예, EU가 있고 예. 또 이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있는데 영국이 어쨌거나 또 주요한 국가고 특히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고. 근데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지금 뭐 이제 그 국채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기를 겪었다가 그 전에 정책들을 처리하고 또 트러스 총리까지 사임하는 사태 벌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로 문제가 될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인지. 일단락됐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사태가 발생했던 거를 표면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모두 다 안 거잖아요. 아, 영국 경제가 이렇게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다시 생기고 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가 저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험, 이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영국을 제외시키지를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어떤 형태로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당장에 보면 그거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서 침체가 보다 더 심해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특히 이번 한 것처럼 영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저거 문제 앞으로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도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남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EU 국가에 속한 유럽 쪽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부채 많고 금리 많이 올랐고 뭐 이런 데다가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 2019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나온 결과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3.6%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회복을 했다가 했는데 3년 지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결과를 내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적으로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남부 유럽하고 북부 유럽 사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생기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유럽에서는 남부 유럽을 보면서 어떤 걸 하겠어요. 이게 EU 분담금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빌려가거나 아니면 그 수혜를 받거나 이러는 것들로 해서 보면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6억 그 유로만큼 더 낸 상태고, 그 다음에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30억 유로 이상 더 낸 것보다도 더 빼내간 상태고 이렇게 되니까 북부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같이 우리한테 지원만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할 거고, 남부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 자체를 너희한테 유리하게 짜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맨날 어렵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국가가 경제 정책을 핀다라고 했을 때 필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금리 있죠, 환율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은 유로로 묶어놨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금리라고 하는 건 유로 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변하는 형태니까 그것도 완전히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유로 그 체제를 만들면서 1년에 GDP의 마이너스 3% 이상 적자를 내면 안 되고 그 적자의 총액이 GDP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거의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또 재정이 또 더 취약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게 그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금리도 본인 스스로들이 움직일 수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록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 뿐이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없다 보니까 취약한 데는 더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 자연적으로 보면 더 어려워져서 허덕허덕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환율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유로로 같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보통은 이렇게 그 어떤 경제 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왔을 때 사실은 이 환율이라는 게 약세를 보이면 예.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한편으로는 위기가 오면서 이제 그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게 또 약간 자동 조절 장치 가격 작동을 경쟁력이 하면서 높아지는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든지 해서 이 또 경제를 어쨌거나 이렇게 자동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작동을 나라에 못 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필이면 이 남유럽 국가들이 또 관광으로 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어서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특히 이태리나 그리스나 이런 데가 그게 굉장히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가 제조업의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뭐 일부 여행업이나 북부 쪽에 있고 네. 이런 쪽이 이제 그하다 보니까 이태리는 그 나라 안에서도 북부와 남부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17%를 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7%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들에서 그렇게 생산성의 향상이 높아지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가이드 한 사람이 두 팀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보다는 이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모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한 부문만의 문제라든가 일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적으로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형태가 돼버리면 경제 전체적으로 세계적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 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디가 어려우냐? 남부 유럽이 어렵고 위기가 발생한다면 거기서 발생할 거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몇 년 지나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렇죠. 불거졌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비슷한 양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그러면서 특히 그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에너지 의존이 이제 상당히 유럽 국가들이 높은데 그 여파를 또 직격탄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소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이 석유나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그 기업이나 산업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원가 부담이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셧다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석유가 그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이 휘발유에 대해서 부과했던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깎아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에너지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그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국가의 이 재정도 어려워지고 이러는 형태가 되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풀릴지 하는 것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했을 때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러시아를 세계적으로 왕따를 시켜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미국을 이 앞에서 깃발을 잡고 유럽 나라들 전부 다를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를 거의 왕따시키는 형태로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그래 그러면 우리 누가 더 견딜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에너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유럽 나라들이 훨씬 더 어려워져 버린 형태가 됐죠. 오히려 러시아는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루블화가 굉장히 절상이 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러시아보다는 유럽 쪽이 더 어려워져 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러시아하고 그래서 야 우리 어떻게 천연가스도 좀 우리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석유도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열이 균열이 생겨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런 틀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어려워진 거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일 어려워져 버린 게 유럽이 돼버린 형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야 뭐 자기네들 석유도 있고 뭐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 러시아는 뭐 지금같이 했더니 돈 많이 벌고 좋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는 이제 유럽이 죽어나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타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장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건 누구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게 지금 경제에다 굉장히 큰 악재를 주면서 이번 겨울을 제대로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럽이 어려운 상태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유럽 국가들은 지금 뭐 겨울철 대비해서 뭐 이 기름도 이제 비축하고 가스도 비축하고 거기에다가 이 난방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하여튼 참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이 위기가 그러니까 남유럽의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터지는 게 언제부터 터진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뭐 상반기 뭐 이때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은 뭐냐면 뭐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그걸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제 유로화나 유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이 어느 정도 공조를 해줄 거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그래서 야 우리 코드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나 모르겠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당겨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유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공조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훨씬 더 뒤에 나와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또 당연히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죠. 그거는 뭐 일단 아무튼 유로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앵겨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의 그 긴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로화가 계속해서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유럽이라고 하는 체제 내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막아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야 우리도 어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도생해. 안 되면 뭐
부도를 내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가면 음.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오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2011년에 그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뭐 독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EU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왜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고친 예. 저 나라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런 뭐 국민들 반발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뭐 그때도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가 되다 보면 그런 반발이 훨씬 더 거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EU 국가들 내에 공조라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상 뭐 EU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제로 금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도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극심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에너지 곡물 가격 그렇죠. 때문에요. 네. 이게 금리도 내릴 수 없고 양적 완화도 할 수 없는 국면에서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여러모로 악화된 악성의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그리고 과연 이거를 진짜로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북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를 도와주고 하려고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의를 끌어내야만 되는데 그쪽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개선된 게 뭐 있냐. 오히려 더 악화됐지.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놈은 잘라내는 것이 더 나은 거다.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북부 유럽에 있는 나라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태리 같은 데에서 그 여자 총리가 들어섰는데 이제 그 양반이 원래 얘기했던 것이 이제 뭐 반 EU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반 EU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나가라. 나가면 되잖아. 뭐 너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뭐 나가고 그거 하면 뭐 그게 훨씬 더 깔끔하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서 얽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다라고 봐야 돼요. 뭐 당장 EU 해체로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EU 체제에 상당히 심각한 균열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에서 EU 체제가 유지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니까 유럽에 있는 대륙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음모론을 계속해서 퍼뜨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떨어져 있는 거에다가 EU 체제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각자 다 따로 가게 되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보고 이 영국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안 좋은데 지금 부채질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계속 그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지금. 자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뭐 우리 최대 교육국인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 중국,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나마 이제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위기가 만약 발생한다 그러면 뭐 일단은 2008년처럼 미국이 그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럼 유럽발 위기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뭐 상당히 안 좋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위기는 곧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이 유럽하고의 우리 교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가변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봐야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몇 개가 이제 막 그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고 이러는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장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번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남부 유럽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영국도 안전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하니까 그때 이제 판단을 하겠죠.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도 그걸 포함해서 판단을 하겠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끄기 위해서 이 정책을 피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제가 봤을 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높은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아무튼 이거를 끄기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풀어야 되고 또 금리를 내려야 되고 뭐 이런 형태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변적인 부분들은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세계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11년에 남유럽발 재정 위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 정도 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뭐 모든 나라들을 포함해 가지고 어느 나라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저질러 놨던 일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10여 년 넘는 동안에 그렇게 낮은 금리라고 그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을 그렇게 올리면서 정말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본도 있죠, 중국도 있죠, 미국도 있죠, 유럽은 전체적으로 또 다 있죠, 뭐 이런 형태니까 그 어느 한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11년도의 재정위기 이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신데 모든 나라들의 중앙은행들 정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아휴 정말 한숨을 쉬시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계속 좀 와치해야 될 상황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좀 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센터장님 모셔서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